자, 이 시간부터는 그 2016년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학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2015년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되는 것이 20문항씩 출제가 되지만, 이 공무원 시험은 출제 문항수가 25문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그 출제되는 패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느냐면,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들도 쭉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런 예들이 몇 개가 또 나왔었어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같이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겠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행정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20문항이 출제되는 거하고 25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출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문제 차이지만. 자, 이번에 이제 그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2015년도 시험 끝나고 나서 그 후기 올라온 걸 쭉 보면 국어나 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이런 과목들이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한다면 행정학이 좀 난이도가 있었다. 행정학이 좀 어려웠다. 이런 그 후기를 남겼던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그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출제되는 면에서 볼 때 좀 더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든 최소한 그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행정학은 25문항 가운데 최소한 22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22개. 그러니까 한 문항당 4점씩이니까 88점, 9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에 있어요. 일단 2015년도 출제 패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 먼저 제1장 행정의 기초 여기로 들어와서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행정을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고 또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공부했던 학생들도 이 강의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본 개념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 주 연구 대상이 행정 활동이죠. 행정학의 주 연구 대상이 행정 활동입니다. 행정이란 뭐냐? 행정이란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서,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정보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활동.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랄지 의무교육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복지 부분에 관한 거, 국방, 치안 또는 외교활동 이런 것들처럼 전부가 이런 부분들이 정보활동들에 해당될 거란 말이죠.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정보활동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행정활동을 주 연구 대상으로 성립된 것이 바로 행정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 복지 또는 국방, 치안,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한 거, 이게 가장 핵심적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 정책, 뭐 복지 정책, 국방 정책, 치안 정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결정이랄 집행이 이제 행정 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뭐에 관한 거냐면 정책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차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차례를 보시면 그 7편까지 나와 있죠? 7편까지 나와 있는데 제2편에 정책학 또는 정책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이. 보통 5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라고 하는 정책 활동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해서, 행정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조직론에 관한 것으로 3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직론. 네. 자, 그렇다면 그 행정 조직 내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뽑고 훈련시키고 배치하고 관리하고 인력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사행정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또한 교육정책 또는 복지정책 또는 국방정책,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또 많은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금 걷어들여서 어디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집행하고, 이런 국가 예산에 관한 부분, 이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재무행정 파트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학에서 이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파트, 그 다음에 오늘날 행정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정책론 파트, 이게 행정학의 이제 가장 그 주 이론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행정에 대한 연구로서의 행정학, 어떤 이론들이 있고 또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총론 파트예요. 행정학 이론, 또 행정학 연구 방법으로서의 접근 방법, 또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전체로 설명하고 있는 총론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환류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에 지방행정 파트가 있어요. 행정학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예. 전체적으로 7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부터 시작해서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환류, 지방행정, 이런 식으로. 이번에 2015년도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후기를 제가 쭉 확인을 했는데, 전체 25문항 가운데서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한 문항이 22개 문항입니다. 물론 이제 시험 보고 온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문자로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쭉 확인해 보니까 22문항을 제가 이제 확인했거든요. 총론 파트, 이제 원래는 이제 25개 문항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문항이 22개 문항 가운데서 총론 파트가 5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5문항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게 될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정치행정 이론론에 관한 거, 이것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포스트코옵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관리층이 수행해야 될 기능,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이 포스트코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접근 방법으로서 생태론, 행태론, 요거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신공공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것이. 그 다음 정책론 파트는 확인한 것이 3문항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 이제 확인됐던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 그 다음에 3종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획론 파트에서 이제 하이에크, 이제 자유주의자로서 하이에크에 대한 거, 거기에는 보니까 이제 뭐 해밀턴이랄지 제퍼슨이랄지 여러 이제 그 정치 사상가들에 대한 이론을 연결시켜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답은 하이에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획론에서 나오죠, 하이에크. 예. 그래서 이제 확인했던 것이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론 파트는 확인된 것이 4문항이 나왔는데, 뭐뭐 나왔냐면, 그 조직 유형에서 이제 민츠버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조직 유형 가운데 전문적 관료제에 대한 것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에도크라시의 특징에 대한 것이 출제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행정 조직론에서 이제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 이렇게 구분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형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파트는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인사행정론 파트에서 역관제의 폐해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의 오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경력 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에 관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행정이랄지, 그 다음에 조직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출제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뭐 고유 공무원단은 뭐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고유 공무원단은 직무 등급이 있어요. 계급은 없지만, 그죠? 예. 물론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것과 연관된 문제가 또 하나 출제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무행정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개가 확인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의 내용으로서 잘못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 출제가 됐고, 환류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방행정 파트에서는 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기관 통합형하고 대립형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각각. 예. 그래서 세 문항이 확인이 안 되는데 제 판단으로 본다면 아마 정책론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됐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행정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됐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환류론 파트에서도 하나 정도는 출제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행정학에서는 총론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론 이 부분까지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총론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행정론 파트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첫 부분부터 이 지방행정 끝나는 부분까지 각 단원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러한 주제들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한 중요하다고 그래 단순하게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행정학은 일단 암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철저하게 이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론들을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을 처음 강의 듣는 학생들도 이 단원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일단 이해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어 아주 고득점 과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에요. 반복해서 듣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2배속으로 계속 정리하면서 행정학을 반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그게 최선입니다. 앞으로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문제풀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같이 이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것처럼, 학원에 가서 강의 듣는 것처럼, 이 온라인 강의지만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집에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냥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TV, 인터넷 연결해서 컴퓨터 켜가지고 강의 듣고, 그게 아니고 학원에 가서 강의 듣는 것처럼 세수하고 책상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필기할 거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자세를 갖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수업도 듣고,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반복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굉장히 어떤 인내력이랄지 또는 자기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터넷 강의로만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경우에서는. 자, 일단 이 정도로 2015년도 출제된 문제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학에서는 특별히 어떤 단원이 중요한 그런 단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서 뒤로 넘어와 가지고요, 교재 22쪽에 보시면 시대적 국가관의 변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정부 기능의 변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정부라고 하는 행정부의 역할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부의 역할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정부 기능의 변천, 요거에 관한 거랍니다.
자, 거기 시대적 국가관의 변천이라고 해서 표현되는데 보통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16세기 18세기까지라고 한다면 이때는 절대 군주 체제였어요.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이 절대 군주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연구했던 학문이 이 관방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절대 군주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연구했던 학문이 관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방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행정학과도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그런 학문,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군주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연구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자, 이 절대 군주 체제에 반발해서 19세기에 이제 시민혁명이 전개됩니다. 물론 이제 이 시민혁명은 18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혁명이 확대되는 것은 19세기에. 그래서 시민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절대 군주 체제가 몰락하죠. 이게 몰락하면서 19세기 와서 근대 입법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민 대표로서 입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시민 대표 기구로서의 입법부. 그래서 이 입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형태로 근대 입법국가. 이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제가 성립됐습니다. 이게 근대 입법국가 하에서.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권력분립이랄지 또는 법치주의 체계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형태가 갖추어지게 돼요. 이때가. 이 자유민주주의 입장이라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 경제가 성립 발전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장 경제가 성립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할지 시장 경제가 성립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밑바탕이 됐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근대 입법국가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립 발전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시장경제 성립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애담 스미스랄지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애담 스미스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이제 성립 발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9세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19세기는 작은 정부였어요. 그죠? 사회 구성원들이 있으면 이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굳이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간섭하고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굳이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간섭을 하고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를 전제로 했던 19세기는 당연히 작은 정부고 또한 야경국가라고 표현하는 거죠.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19세기 근대 입법국가가 전개돼요. 이러한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를 토대로 해서.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오면 이 자유방임을 전제로 했던 시장 경제 하에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나 문제가 막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빈부격차가 확대되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기업들에 의한 환경 오염들이 야기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 내에서 그 사회 내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시장이 이걸 맡겨놓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순들이나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것들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 이거 누가 해결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시장 실패 문제, 독과점에 대한 문제,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 기업들의 환경 오염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욱더 그런 문제들이 심화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랄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거,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때부터 정부인 행정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강화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현대 행정국가라고 표현합니다. 20세기 현대 행정국가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표현했던 19세기의 근대 입법국가와 비교되는 개념이 20세기의 현대 행정국가예요. 19세기에는 입법부가 중심이 됐지만 20세기 들어오면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 형태, 현대 행정국가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데 이 현대 행정국가가 전개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예.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이 대공황은요,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대공황이라는 것이.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기업들 뭐 다 쓰러지고, 기업들이 쓰러지니까 뭐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뭐 주가 폭락해 버리고, 시장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대공황의 상황에서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뉴딜 정책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그죠? 뉴딜 정책. 이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그래서 이제 뭐 테네시강 개발 계획 해가지고 뭐 댐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도 건설하고 뭐 교량도 건설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댐을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뭐 이렇게 교량 건설하고 하면서 거기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죠. 일자리가 창출된 그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받게 되니까 뭐 생필품도 소비하게 되고 그러면 생필품을 소비하게 되면 또 생필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또 거기에서 또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실업자 문제도 해결할 것이며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 와서. 이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대 행정국가로 와서 이때 행정부가 이때부터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시작하는
20세기 들어와서 이때가 이제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전에는 그러면 이러한 정책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입법부에서 했겠죠. 입법부에서. 근데 이때는 20세기 들어오면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전문성을 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입법부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이러한 정책 결정 집행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 그러면서 현대 행정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부분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케인즈죠. 케인즈. 응? 케인즈. 이 현대 행정국가와 맞물려서 정부 역할 기능이 확대되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자, 이때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때는 큰 정부. 그리고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있어요. 큰 정부고 복지국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케인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이 현대 행정국가로 들어왔는데, 이 뒤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전개돼요. 2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행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이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이 과정에서 행정부 역할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됐을 거란 얘기야. 왜냐하면 이런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역할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 20세기에 그 냉전 시대의 축이 바로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구소련. 이 냉전 시대로 돌입해서. 그런데 이제 이 미국하고 소련이 두 축이 이데올로기 대립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들의 영역을 이제 확대시키는 이런 과정이었고, 거기다가 핵무기 경쟁 벌이죠. 우주 전쟁 벌이죠. 그래서 서로 먼저 우주에 누가 먼저 뭐 달에 착륙하느냐, 누가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느냐. 소련부터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뒤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달 착륙하고 뭐 이런 과정.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시기가 20세기 중반에 진행이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대립되는.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과 구소련이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들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기능 역할이 확대돼요. 행정권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20세기 내내. 그래서 거의 20세기에 있어서 현대 행정국가가 쭉 진행이 되는데 1970년대 오면, 자, 여기 좀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쭉 진행되다가 1970년대 오면 자원파동이 전개돼요. 자원파동. 그래서 오일쇼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그 상황에서 또 뭐가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2015년도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죠. 경기가 침체됐는데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는 상황이에요.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도.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 거지만 197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물가가 같이 폭등하게 되니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국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긴축 정책이 필요할 거였습니까? 확장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아마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긴축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 하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돈 풀어서 일자리 창출해야지 해서 확장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각각.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펴면요, 경기는 더욱 침체돼 버릴 거예요. 반면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 정책을 펴면 물가는 더 폭등해 버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책도 어떤 카드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서는 이제 제한된 수밖에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다면 현대행정국가라는 것은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통해서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개입해서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기능 역할이 계속 확대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국면에 와서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버린 이 국면에 와서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하나, 유럽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유럽에서 나타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복지병이 매우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초래하게 되는, 특히 이제 이러한 복지 정책이 확대됐던 유럽 지역에서, 이게 70년대 나타났던 그러한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시장 실패하고 비교해서 19세기 말에 이러한 시장 실패와 비교해서 여기서는 정부 실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는. 그래서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 오면 이때부터 이제 신행정국가가 전개돼요. 1980년대 와서 신행정국가. 그리고 이 신행정국가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신행정국가의 전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를 다시 확대시키자는 얘기예요. 왜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고 규제함으로써 결국에는 정부 실패만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정부 실패만. 그러니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전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는 바로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신행정국가, 이걸 배경으로 해서 1980년대 이 신행정국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자.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게 바로 신행정국가의 특징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래서 이때부터는 민영화랄지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정부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감축관리, 불필요한 거 줄이는,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게 되는 이러한 신행정국가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이 이제 정부 기능의 변천에 관한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근대 입법국가가 19세기에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방임을 전제로 해서. 작은 정부였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자유 방임을 전제로 하는 근대 입법국가는 결국에는 시장 실패만을 초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를 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부 역할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게 20세기의 현대 행정국가. 20세기에. 그렇지만
이러한 현대 행정국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다시 정부 실패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970년대 와서. 그래서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이제 신행정국가가 등장하는데, 신행정국가는 바로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 하이에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이에크는 이제 자유주의자거든요. 하이에크가 자유주의자인데, 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입장을 수용해서 바로 신자유주의가 이때 이제 전개되는 거죠. 이 하이에크의 주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행정국가는 이때는 이제 작은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신행정국가에서는 케인즈 경제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틀리는 거죠. 그건 틀리는 겁니다. 이건 이 케인즈 경제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시장의 개입을 통한 그런 그 큰 정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케인즈 경제이론의 입장이니까. 예. 자, 지금 설명했던 이 정부 기능의 변천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 요걸 배경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 교재에서 제2장 현대 행정의 이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제2장에 보면 제1절 근대 입법국가와 시장 실패 이렇게 나와 있죠. 제2절 행정국가와 정부 규제. 예.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서 행정국가와 이제 정부 규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제3절 정부 실패, 또 정부 실패에 대해서 제4절 작은 정부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흐름에 따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2장의 내용에 관한 것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시장 실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실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정부 규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이. 어떻든 이런 식으로 정부 역할 기능이 변화되어 오면서, 행정의 역할이 어떻게 됐는가, 또 행정의 그 작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요걸 1차적으로 일단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제일 앞에 10쪽으로 넘어오세요. 10쪽으로 넘어와서 그 첫 번째 제1장의 행정에 대해서 거기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죠.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행정 개념을 보시면 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번에 그 협의의 개념으로서 행정이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행정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3번, 최근에 강조되는 행정 개념으로서는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2번하고 3번, 2번의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번에서 나오는 내용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행정으로 한다.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미의 행정, 우리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설명되는 것을 거버먼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보통 정부 그러면 이제 거버먼트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걸 배경으로 하는 행정은 거버먼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세기 행정국가에서는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러한 거버먼트,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 실패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정부 실패만 초래했으니까 이제는, 자, 19세기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19세기 말에 오면 시장 실패가 나타났어요. 다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에는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뭘 초래했습니까? 정부 실패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고 정부에 전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수도 없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과 정부,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오면 시민사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 현대 시민사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자.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왜냐?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를 초래했고, 또 정부 주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만 가져왔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자.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나타난 특징입니다. 정부 실패 이후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행정 개념으로서 정부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먼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1980년대부터는 거버넌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최근에 와서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 이제 보편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거기 3번에 보시면 최근에 강조되는 행정 개념은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인데,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된 연결망을 통한 집합적인 노력. 이게 바로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지 않고, 양자는 공공문제에 대한 공공성 개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한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날의 행정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바로 거버넌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행정이란 뭐고, 또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 역할 기능이 각각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거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뒤로 넘어와서 이제 행정학적 행정 개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그 행정학적 행정 개념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 보시면 1번 이제 행정관리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 그 다음에 행정행태설, 그 다음에 발전기능설, 정책화기능설, 6번 국정관리설, 이런 내용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국정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것을 국정관리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것을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국정관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국정관리설, 그 말은 이제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일단 그 행정 특징 한번 간단하게 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에 대해 쭉 설명을 했으니까 행정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가 공공성하고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나와 있죠. 공공성과 공익성.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는 공익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정치성이 나타나요. 행정에는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이런 정치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성, 권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합리성과 기술성, 안정성과 계속성, 변동 대응성, 협동성, 집단행위성,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의 특징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행정학적 행정 개념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